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례없는 더위에 이렇게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것조차도 또 견뎌내야 또는 이겨내야 할 그런 계절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소설의 길고 긴 10회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에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는가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텐데, 오늘 이어서 다음번 한 번 더를 이 소설을 읽은 사람들의 독후감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뭐 강제적으로 이 사람을 하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주로 우리 반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런 거 독후감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일주 전에 그렇게 미리 예고 드렸는데 몇 분이나 참석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다른 사람들은 그럼 이 소설을 어떻게 읽었을까라는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에는 독후감 이런 식으로 계획되고 그 다음 주에는 예고 드린 대로 날도 덥고 힘든데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두고 하나는 젊고 변호사인 사람, 한 사람은 자기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런 노처녀가 그 어느 남자를 선택할까 고민합니다. 이 사람도 사귀어보고 저 사람도 사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건 너무 얘기 왜 필요합니까? 라는 얘기보다는요. 거기에는 매우 심리적인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심리 묘사를 읽으면서 인간 심리는 이런 거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테고 특히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인제 생각하게 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특히나 깊은 관계, 애인이라든지 또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심리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심리 묘사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그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렵지 않고요. 그냥 재밌게 '아 이 여자는 이렇게 머리 멀리 구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 여자는 이런 또 허황된 생각도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아주 재밌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 다음번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번에는 달과 6펜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소설들은 다 민음사에서 나온 소설입니다. 이 민음사에서 나온 소설이니까 미리 책을 구입하실 때에 이 두 권을 한꺼번에 같이 구입하셔야 택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 거의 한 3개월 이상 동안 계속해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본문을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오면서 따라오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책을 읽는데 필요한 사상적인 거라든지 전이해든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테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명주는 1960년대 그러니까 1960년에 4.19 4월 19일 4.19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독재에다가 말도 안 되는 부정부패와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참 그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성인이 어쩌다가 이렇게 형편없이 낯떨어지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거는 쥐고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는 게 권력입니다. 반드시요. 이게 뭐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권이 잘 바뀌지 않습니까? 획획 바뀌는데 획획 바뀌어도 뭐 정신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또 우리가 워낙 적응력이 빠른 사람들이니까 우리 한민족의 원래 말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라서 그 적응력이 매우 빠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생각에 '참 잘 됐다. 휙휙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내공을 갖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역사를 보는 눈이 제가 인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너무 형편없는 짓거리를 해 버리면은 또 역사는 퇴보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불같은 눈으로 인제 그같이 형편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는 게 우리의 특성이니까 또 두고 봅시다.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인제 너무 옆으로 정치적인 거로 가 버렸는데,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 속에서 분명히 여기서 어떤 역동성이 잘 살아나서, 그것도 역동성이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죠. 플러스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문은 언제든지 열려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가 바로 60 년대에 벌어진 그야말로 행편없는 남한의 사회에 대해서, 또는 당시 정치가 가진 한계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철학과 출신의 한 젊은 학생이 매우 매우 고민합니다. 매우 매우 갈등도 겪고, 또 마침내 북으로, 인제 아버지가 북한에서 선전부장을 하고 있으니까 북으로 갑니다. 북에 가서 그나마 만난 애인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만나서 뭔가가 참 좋은 일이 벌어지는가 했는데, 불행히도 은혜는 전사하게 됩니다. 단순히 은혜 혼자서 전사하는 게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같이 죽어버리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또 인민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은 전선은 교착되고, 유엔군 참전으로 인해서 모두 다가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에 처해 있던 인민군들이 이제는 또 포위되고 또는 생포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명주는 전쟁 포로로 잡히게 되고요. 오늘 이제 전쟁 포로로 잡힌 얘기가 많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 소설에서 재밌는 현상을 봅니다. 이 소설은 좀 어렵고 복잡하다는 얘기는 뒤로 다 미뤄 놓습니다. 그냥 처음에 재밌는 얘기, 편안한 얘기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되다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오게 되면은 거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내놓게 되고요. 인제 오늘 부분에서, 오늘 마지막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비로소 자기는 왜 중립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중립국으로 가는 과정들, 그것들을 잘 묘사해 놨습니다. 왜 그러면 이 소설의 핵심 주제가 거기에 있거든요. 한 젊은이가 자유대한민국에도 남을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도 남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저도 아닌 제3국, 이 중립국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중립국으로 선택했는데 편안하고 잘 됐는가 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중립국으로 선택했는 마지막이, 결국은 본인은 더 이상 출구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어떤지 바다에 뛰어내린, 스스로 자살하는 일로 끝나는 걸로 이 소설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또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길게 왔는데 마지막에 자살이라는 건 뭘까?'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테고요. 아무튼 이 같은 마지막 자살로 끝나는 이런 소설이긴 하지만은, 그 자살로 가는 과정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과정에 충분히 체제라는, 또는 이데올로기라는, 또는 인간이라는,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정권이 어떻니, 또 전 정권이 어땠니, 뭐 이런 얘기하지만은, 실은 거기에도 보면은 많은 이 같은 이데올로기 문제라든지 체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권력에 대해서 마치 불나비처럼 권력을 향해서 달려드는 그런 족속들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소설을 통해서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가 "걔는 죽었대. 자살해 버렸잖아. 그거 뭐 가치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1960 년대에 우리 사회에 혼란했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혼란은 아무것도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선조들은 다 그런 때를 겪어 왔고요. 우리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살았지만 또 그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거를 살아온, 5,000년 동안 살아온 그런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각으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가만 보면은 '좀 더 역사를 깊게 봤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명준에게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역사적 현실이라는 건요, 절대로 이상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상주의를 부르짖는 누군가가 있었다면은 틀림없이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속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이상적인 나라라는 것, 이상적인 사회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는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인류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이 땅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낸다든지 이상적인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된다고 해 가지고 큰 목소리 내면서 추진했던 족속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의 첫 얘기는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이상향,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파라다이스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일으킨 공산사회인데, 공산주의가 되고 난 뒤에 우리 인류가 이 이념이라는, 그냥 공산주의 대 또 그러지 않는 이 이념이라는 가지고 피 흘려 죽은 경우가요, 가장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벌어지는 비극이었습니다. 바로 이 소설은 역시 이 이데올로기가 가져다 주는 엄청난 비극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가. 또 이같이 뭐랄까 어떤 체제 이상향을 추구하는 한다든지 그런 사회를 추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가라는 부분을 이명준이 결국은 이루지 못하면서 자살하는 걸로써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걔가 죽었으니까 안 볼래."라고 할 게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런 과정 속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아 인간이라는 거는 이같이 약한 거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 사회는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산수에서 3 더하기 2는 5다 이런 식으로 똑 부러지지 않는 게 인간 사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똑 부러지는 것처럼 인간 사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오늘 마지막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아 인간은 역시나 나약한 존재다. 인간은 결코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결국은 절대자인 하나님으로부터의 궁극적인 구원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그 나라만이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는 거지 어떤 경우도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는 없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소설을 우리가 같이 인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 나갈 텐데요. 함께 보시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까지 말씀드렸는 부분은 '미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교 1. 에덴 시대 2. 타락 3. 원죄 가운데 있는 인류 4. 구약 시대 여러 민족의 역사 5.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6. 십자가 7. 고해성사 8. 법왕 9. 바티칸 궁 10. 천년 왕국 스탈리니즘 1. 원시 공산사회 2. 사유제도의 발생 3. 계급사회 속의 인류 4. 노예, 봉건,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 5. 카를 마르크스의 나타남 6. 낫과 망치 7. 자아비판 제도 8. 스탈린 9. 크렘린 궁 10. 문명 공산 사회 에덴 동산에서의 잘못에서 법왕제에 이르는 기독교의 걸음걸이는 그대로 코뮤니즘의 나음과 자람의 걸음에 신기스럽게 들어맞는 것이었다. 그들은 쌍둥이 그림이었다. 철학을 배운 그는 이 곡절을 흘려보지는 못했다. 곡절은 마르크스가 헤겔의 제자였다는 데 있었다. 헤겔은 바이블에서 먼저 역사적 옷을 벗기고 다음에 고장 색깔을 지워버린 후 그 순수 도식만을 뽑아낸 것이다. 말하자면 헤겔의 철학은 바이블의 에스페란토 옮김이었다. 도식이란 그것이 뛰어날수록 본뜨기 쉽다. 마르크스는
선생이 애써 이루어 놓은 알몸에다 다시 한번 옷을 입혔다. 경제학과 이상주의의 옷을. 초대 교회의 고지식한 정열과 알뜰한 믿음을 현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듯이 비록 코뮤니즘이 겉으로는 넓은 땅을 거느리기에 이르렀지만 그 창시자들의 바르게 생각하고 착하게 살려던 고지식한 마음은 없어진 지 오래다. 유럽 사람들의 믿음에서 헤겔의 철학이 달콤한 아편이요 씻어낼 수 없는 독소가 된 것처럼 이명준에게 있어서 스탈리니즘 사회에서 살아보았다는 겪음은 지울 수 없는 것이었다. 그 군마당에서 그들은 헛것을 섬김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제 머리로 참을 헤아림이 아니라 부닥거리에 기대는 곳이었다. 제가 낸 신명이 아니라 무쇠 같은 멍에가 다스리는 곳이었다.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미움과 안갚음이었다. 그것은 러시아 종교의 성경 대신 마르크스를 택한 차르 나라였다. 스탈리니즘에 있어서의 마르틴 루터는 아직 없다. 크렐린의 서슬에 맞선 사람은 이단 신문서에서 화형이 되었다. 고니는 아직도 튼튼하다. 하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 2000년 동안 미루어져 온 것처럼 공산 낙원의 재현은 30년 동안 미루어져 왔다. 여기까지가 그가 알아볼 수 있었던 벼랑 끝이었다. 벼랑을 뛰어넘거나 타고 내리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 무서운 밀림에 과연 얼마나 한 자리를 낼 수 있을지 자기 힘에 대한 지적 체력에 대한 믿음이 자꾸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북조선 사회에서는 이런 물음을 누군가와 힘을 모아 풀어나간다는 삶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벌써 전쟁이 나기 전에 알고 있던 일이었다. 오랜 세월을 참을 차비가 되어 있었다. 역사의 속셈을 푸는 마술 주문을 단박 찾아내지 못한다고 삶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참고 조금씩 그러나 제 머리로 한 치씩이라도 길을 내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그는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북조선 같은 데서 적에게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명주는 자기한테 돌아온 운명을 한탄했다. 적어도 남만큼 한 충성심을 인정받으면서 자기가 믿는 바대로 남은 세월을 조용히 그러나 자기 힘이 미치는 너비에서 옳게 써 나간다는 삶조차도 꾸리지 못하게 될 것이 뻔했다. 제국주의자들의 균을 묻혀 가지고 온 자로서 일이 있을 적마다 끌려나와 참여해야 할 것이었다. 마치 동네 안에 살면서도 사람은 아닌 문둥이처럼 그런 처지에서 무슨 일을 해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돌아갈 수 없는 정말 까닭이었다. 그렇다면 남력을 택할 것인가? 명준의 눈에는 남한이란 히르케고르 선생식으로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었다. 미친 믿음이 무섭다면 수채 믿음조차 없는 것은 허망하다. 다만 좋은 데가 있다면 그곳에는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정말 그곳은 자유 마을이었다. 오늘날 코뮤니즘이 인기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한마디로 가리킬 수 있는 투쟁의 상대, 적을 인민에게 가르쳐 줄 수 없게 된 탓이다. 마르크스가 살던 때에는 그렇게 뚜렷하던 인민의 적이 오늘날에는 원자 탐지기의 바늘도 갈팡질팡할 만큼 아리송하기만 하다. 가난과 악의 왕초들을 찾기 위하여 나뉘고 얽히고 설킨 사회 조직의 미궁 속을 헤매다가 불쌍한 인민은 그만 팽개쳐버리고 예대로의 팔자풀이집 동양 철학관으로 달려가서 한해 토정 비결을 사고 만다. 인류학자의 분석력과 직관을 가지고서도 현대 사회의 탈을 쓴 부패 조직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드는 판에 김서방, 이주사를 나무라는 건 아무래도 너무하다. 그래서 자유가 있다. 북녘에는 이 자유가 없었다. 게으를 수 있는 자유까지도 없었다. 그건 제멋 짓밟기다. 남한의 정치가들은 천재적이었다. 들어찬 술집마다 들어차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를 가슴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대중을 위하여 더 많은 양조장 차릴 허가를 내준다. 갈보 장사를 못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여성 단체의 부르짖음은 그날치 신문 기사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고작이다.
그들의 정치 철학은 의문스럽기 이를 데 없다. 그런 대로 풀리는 힘을 막으면 물줄기가 어디로 터져 나올지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겐 진심으로 교회에 나가기를 권유하고 외국에 보내서 좋은 가르침을 받게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기도 싫다. 북한의 잔인한 포로 정책, 그러나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 박헌영 동지가 체포되었다 하오. 전에 듣게 된 그 흉한 소식. 아버지,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이었다. 그때 중립국에 보내기가 서로 사이에 말이 맞았다. 막다른 골목에서 얼이 빠져 주저앉을 참에 난데없이 밧줄이 내려온 것이었다. 그때의 기쁨을 그는 아직도 간직한다. 판문점, 설득자들 앞에서처럼 시원하던 일이란 그의 지난 날에서 두 번도 없다. 자, 오늘 이 소설의 첫 부분에 재밌는 비교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그다음에 기독교, 이 두 가지를 형태상으로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상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재밌는 현상은 너무 똑 닮았다는 겁니다. 예, 똑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산주의의 사상 가운데에 많은 부분은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발로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형태는 나름대로의, 예를 들어서 타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원시 공동사회에 대한 얘기라든지 사유재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서로서로 비판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형을 받는 거를 여기에서는 그 낙과 망치를 가지고 결국은 역사를 이렇게 한다라는 걸로 비교했다든지, 마지막에는 천년왕국이 온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한 어떤 그런 걸로 본다면은 문명된 공산화 사회, 이 사회가 온다. 계급도 없고 또 특히나 가난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도 없는 평등한 그런 사회가 온다. 이게 이제 서로 비교를 통해서 나타내는 부분인데, 그다음 얘기가 이거를 왜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다음 얘기가 뭔가 하면은 신기스럽게 이렇게 짝이 쫙 맞는데 봤더니만은 거기 어떤 다른 사기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꾼으로 나오는가를 이제 철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헤겔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헤겔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변증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울 때에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 그 이념적인 면에서, 대부분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논리고, 현실 정치는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정도에 불과했다면은, 이 같은 헤겔의 변증법을 칼 막스는 어디다 가져오는가 하면 현실 세계의 노동자와 고용주, 자본과 노동, 또 그다음에 진자와 못 가진 자, 이 갈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 속에서의 분명히 그 가진 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뭔가 하면은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모여 가지고 똘똘 뭉치면은 얘들을 까부을 수 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모이면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념으로서는 그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씻을 수 없는 독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스탈린이 나타나죠. 스탈린이 나와서, 그래도 칼 막스를 또 이어서 엥겔스라는 사람이 그 후계자로 나오고, 스탈린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정치 원리로 이거를 적용시킵니다. 그렇게 정치 원리를 적용시키면서 스탈린은 많은 사람을 숙청시키고 잔악한 그런 행위를 하죠. 결국은 이념이라는 것 속에서 인간은 없어져 버립니다. 이념이 있을 경우에는 뜻이 안 맞는다든지 그럴 경우는 언제든지 죽여도 되는, 또는 안 그러면 일찌감치 싹을 뽑아버려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인간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면서까지도 이 같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기꾼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같은 사기꾼들에 의해서 1, 2차 세계대전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가. 그렇게 바로 인간이 인간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비인간적인 요소가 전쟁이라는 폭력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해결이 맞느냐,
칼 막스가 맞느냐 또는 스탈린이 옳았는가 이런 거는 차후에 두고라도 중요한 부분은 그런 거에서 뭐를 찾아내려 하지 말고 이게 과연 인간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네들의 어떤 권력을 잡고 또는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오히려 그들이 착취해 왔고 오히려 그들이 이용해 먹은 거에 불과했지 사실은 여기에 프롤레타리아가 정말 주인이 되지는 아니고 전부 다 프롤레타리아들을 종으로 삼아 버렸더라는 겁니다. 참 역사라는 게 웃기죠. 처음에는 마치 파라다이스가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속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의 지식인들도 그렇고 일제로부터 독립된 많은 지식인들이 북한으로 스스로 제발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낙원을 이룰 수 있는 데가 여기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간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명주는 이쪽 저쪽을 다 생각하며 특히 전쟁의 이 폭력성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서로 그 폭력적인 상황에서 6.25라는 이 폭력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것이 이명준이었고 그래서 이명준은 남한도 아닌 북한도 아닌 제3국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하게 됐고 사실은 처음에는 삼국행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았을 때야 마치 구원의 밧줄이 내려온 것처럼 알고 그 구원의 밧줄을 잡고 삼국행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 이 소설을 생각에 의해서 과거에 지난 생각을 되돌리는 것 속에서 쭉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 소설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명준이 포로수용소에 있을 때에 어떻게 설득당하는가, 이명준을 설득하려고 했는가라는 부분이 곧 이어서 또 나옵니다. 방 안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돼 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인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5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동무,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짝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중립국.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중립국.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오.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게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동무는 중립국,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오는 다음 포로에게 옮겨버렸다.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을 되풀이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자넨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중립국. 허허허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 만리 이국 땅에 가겠다고 나서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렵니까?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오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들 나지키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 웃음은 멎지 않았다. 자, 이제는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립국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면담이 있습니다. 그 면담은 왼편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중공군 대표, 그 다음에 공산당 대표,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본인 이렇게 해서 5명이 앉아서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께 의사를 묻습니다. 어디로 갈 건지. 여기에서 당사자인, 그러니까 중공군이나 북한군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지 실제 신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유엔의 남으라든지 그 말은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그 설득자들이 앉아있는 모양처럼 방 안의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고 설득하는 자들이 앉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오른편으로 빠지게 되어 있었다. 4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인민복을 입은 중공군 대표 한 사람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데 동무는 어디로 가겠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명주는 중립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무슨 말을 하든지 중립국, 중립국 이것만 반복되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잔뜩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잔뜩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라도 듣고 있던 이명주는 중립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결국은 이명준의 생각은 내가 중립국으로 가겠다는 거에 대해서 한치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득하려도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득시키는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동무는 이제 인민공화국의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법령을 내서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며 전체 인민들이 동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공산주의가 말하는 형태죠. 공산주의가 논리를 펴고 말하는 형태는 항상 이런 방식입니다. 전형적인 방식.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얘들은 전형적으로 틀에 박힌 것, 이런 것 하는 데는 전문가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 참 웃기는 말이죠. 그런데도 중립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다음 얘기가, 그다음 얘기 요 부분은 182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뒷살만 하면 잘못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82페이지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이제 중립국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산당들이 이제 더 이상 포기를 하고 그때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다음 얘기가 이렇게 되면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뭔가 하면은 천막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이 천막들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면접하면서 그렇게 행선지를 묻고 그랬겠죠. 그런데 다른 천막에서 있을 일을 혼자서 상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왜 이렇게 기술했는가 하면은 실제 이 당사자만, 포로의 당사자만 포로를 신문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그건 대한민국은 당사자가 아니죠. 잡고 있는 포로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잡혀져 있는 북한과 중군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올 수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신문은 당사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여기서 아무도 들어가서 당신은 어디로 갈래요? 이걸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명주는 상상 속에서 이제 다른 천막에서 한 사람이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갈려? 출신은 어딘가? 이러면서 서울이구만. 그래서 그다음에 서울이라는 걸 보고 난 뒤에 그러니까 남한의 장교죠. 그러니까 상상 속에 제 나라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 외국 가본들 사람들이 다 제 나라가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지금 품고 있는 마음속의 울분도 압니다. 이러면서 위로한다든지 공감하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자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도 역시 이명주는 혼자서 생각하는 겁니다. 중립국.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곳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한 사람을 더 건져서 우리 남한의 조국의 품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립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게 느낀 그 사람이 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어디로 떠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또 중립국. 그럽니다. 얘기하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 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데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시느니 이것이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립국 또 그럽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 얘기도 하네요.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에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한 용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역시나 이명주는 중립국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한의 담당자들이 실제 나온 건 아닙니다. 상상 속에서 옆에 천막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면서 이명준을 거기다 갖다 놔놓고 또 설득할 거를 상상해서 여기에 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얘기해 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데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 병원 뭐에서 문지기, 그리고 수의죠. 병원 수의, 그다음에 소방서 감시원 또는 뭐 극장 매표원 이런 것 같은 걸로서
내가 일하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극장 래퍼원으로 일하는 것, 소방서 수위로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마구 이제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병원에서 수위로 일하는 거를 여기서 나오는 게 실제 병원의 수위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하자면 혼자서 생각하는 걸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병원 수위로 일할 때 얘기라든지, 또 그다음에는 매표원으로 일합니다. 사람들 손만 보고 사람 대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 매표원으로 일하는 어떤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거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상상이지 실제 그렇게 일했다는 건 아니고.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호황하고 가지거니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장,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꾀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 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 팔자소간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잃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한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 행위였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데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도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병원 문직이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의 매표원. 그런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그 대신 똑같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되풀이만 하면 되는 일을 할 테다. 수의실 속에서 나는 몸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나는 문간을 깨끗이 치우고 아침 저녁으로 꽃밭에 물을 준다. 원장 선생이 나올 때와 돌아갈 때는 일어서서 경례를 한다. 간호부들이 시키는 잔심부름을 기꺼이 해줘야지. 신문을 사달라느니, 모퉁이 과자집에서 초콜릿 한 개만 사다 달라느니 나이의 귀여운 부탁을 성심껏 해준다. 그녀들은 봉급날이면 잔돈푼을 모아서 싸구려 모자나 양말 같은 조촐한 선물을 할 게다. 나는 고마워라 허리를 굽히며 받는다. 그리고 빙긋 웃는다. 그녀들 중에 새로운 애숭이가 이렇게 물어본다. 리 아저씨는 중국 분이시죠? 그러면 고참 언니의 한 사람은 가벼운 경멸을 섞으면서 신입생의 무지를 고친다. 얘도 코리안이란다. 나는 내내 웃음을 띤 채 말이 없다. 잠도 숙직실에서 잔다. 밤중에 돌아보다가 숙직 간호원이 끄기를 잃어버린 가스 화덕을 발견하여 그 큰 병원을 불에서 구하게 된다. 나는 표창을 받고 사무실로 옮겨주겠다고 한다. 나는 모자를 집어들고
의자에서 일어서면서 말한다. 인제 가봐야겠습니다. 원장 선생님, 자리를 너무 비우면 안 됩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수의실로 걸어간다. 창문에 붙어서서 존경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원장 선생의 눈길을 등에 느끼면서 나는 신문을 가끔 본다. 그것도 해외 토픽쯤이다. 한 몇 년에 한 번쯤 코리아 얘기가 서너 대줄 날 때가 있을 것이다. 코리아 관광협회에서는 코리아에 오는 외국 여행자들이 해마다 늘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느라고 공부를 게을리 한다는 현지 주민의 불평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드러낸 탓으로 내각이 넘어졌다. 이 글을 보면서 나는 빙긋 웃는다. 기웃해 들여다보는 간호부가 한마디 한다. 이런 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을까? 결혼 안 한다. 결혼하지 못해서 섹시고르로 온 게 아니므로 또는 도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막루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소방서 불지기는 어떤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도해 경치는 삶의 터이자 노래일 거다. 그 노래가 곧 삶이 된다. 딱정벌레처럼 발발 기어다니는 자동차들, 성냥감 모양 반듯한 공장과 꿀뚝, 장난감 같은 도시의 지붕이 늘 발밑에 있다. 나는 그 지붕 밑에 벌어지는 삶을 떠올려 본다. 사내가 색시 앞에 꿇어앉아서 사랑한다고 한다. 내 사랑을 어떻게 알렸으면 좋겠느냐고 도리어 졸라보는 채 한다. 여자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면서 웃기만 한다. 아가씨, 믿어들이시오. 그 양반 하는 말이 정말입니다. 나는 자기 자리도 잊어버리고 들리지도 않을 소리를 거둔다. 안 들려도 그만이다.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게다. 결국 조언이란 쓸데없는 것, 사람에게 조언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느님만이 조언할 수 있지만 그도 지금은 지쳤다. 옛날처럼 상냥하지 못하다. 사람이 나쁘다 할 수도 없다. 어떻게 되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된 것뿐이다. 사람과 하느님, 어차피 남남끼린데 잘된 일이다. 불이 보인다. 시장 내 집 언저리다. 요란한 나팔소리, 길을 막는구나. 달린다. 옳지. 벌써 호수에서 물이 뿜어지누나. 에헴, 더 볼 것 있나. 제때에 알아보면 꺼버린 거나 다름없지. 사람 일도 그렇다. 몰라. 귀찮은 말씀은 이제는 그만. 불 끄는 놈이 객담은 무슨 객담. 또 극장 매표원은 어떻고. 돈을 디미는 손을 보고 일자리며 나이며 틀림없이 알아맞히기에 이골이 날 즈음 표파리를 자동식으로 하자는 소리가 나온다. 나는 전국 표파리 일꾼의 앞장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대통령 관제 앞에서 들었다 놓는다. 극장 매표구에서 겪는 즐거운 분빔을 죽이지 말라. 지나가던 대학생이 플래카드의 문구를 보고 친구 보고 말한다. 옛날 모더니스트들의 시구절 같잖아? 낮 굳이 있을 땐 밤에는 쉰다. 수수한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단골 술집으로 간다. 가벼운 것만 마시고 팁을 톡톡히 놓고 가는 손님이라서 그들은 늘 상냥하다. 여급이 사랑 비슷한 걸 하자는 눈치를 보인다. 나는 손가락으로 못 써 그런 소리 해 보인다. 그녀는 수처녀처럼 빨개지면서 그러나 눈썹을 쓱 치켜 보이고는 선선히 돌아서 버린다. 나는 아파트에서 산다. 나가는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이 그대로 어김없는 탓으로 정말은 그보다 방세가 꼬박꼬박인 탓으로 마담은 안팎일 같은 걸 가까운 살부치한테 털어놓듯이 건네오는 때가 많다. 그러면 나는 숫제 농으로 돌려보낸다. 8호실 젊은 친구는 술만 마신 날이면 가스 시설이 나쁘다는 투정이니 어쩌면 좋아요. 꼴의 방세는 몇 달씩 밀리면서 할라치면 내 대답. 가스회사 사람을 한 분 7호실에 들이시구려. 마담은 웃고 만다. 마담도 겪어난 사람이다. 이런 모든 것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는다. 그래서 중립국을 골랐다. 자, 여기에서는 이명준이 앞쪽에 일종의 사기꾼이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칼 막스나 특히 스탈린 같은 경우에 완전 사기꾼이었죠.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나빴는가라는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 나쁜 것보다도 자기네들이 어리석었다는 비유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준다고 마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 한 사발에 물이면 됐는데 왜 바다를 다 마시려고 덤빌 필요도 없었고, 사실은 그 한 사발의 물에서 허황된 그런 거를 찾지 않아야 되는 건데 허황된 철없는 일을 찾았다.
결국은 사람은 그 골짜기에 놓인 눈물과 피와 땀을 헤아릴 줄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잘못이 있어서 결국은 공산주의가 활개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성인들이 속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참 문학자답게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진 얘기가 이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잘못 해설하기 딱 좋은 부분입니다. 어떻게는 혼자서 자꾸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혼자서 이제 제3국에 가서 병원 문지기, 그러니까 병원 그 지키는 병원 수의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의 매표원, 이런 것들이 마음 안 쓰고 그저 반복되는 일 하는 것,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마구 소설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3국에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그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삼국에 벌써 도착했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는 벽장문에 달린 거울에 얼굴을 비춰봤다. 핏발 섰는 꺼진 볼, 흐트러진 머리, 5월달 새잎처럼 싱싱한 새 삶의 길에 내가 왜 이 꼴인가? 그는 다시 층계를 밟아 내려왔다. 어제 저녁에 보철을 서던 늙은 뱃사람이 나무 갯짝을 메고 지나가다가 그를 보자 말을 걸었다. 미스터 리, 캘커타에 가면 내가 한 잔 사겠소? 전날 밤 일이 배 안에 퍼진 게 틀림없었다. 철없는 석방자들이 야료를 부린 가운데서 알만하게 불어대서 믿음이 더해진 눈치다. 꼬집어 그럴 만한 일은 없어도 어느 편인가 하면 건성으로 쌀쌀하기만 하고 가끔 건방지기조차 하던 무라지 어제 저녁에 보여준 마음씨도 분명히 그런 데서 오는 것이었다. 명주는 그런 배안의 눈치를 채자 말할 수 없이 울적해졌다. 남들이 멋대로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어버린 게 짜증스러웠다. 그래서 한 일이 아니었다. 따지고 들면 그때 김이 왜 그토록 미웠는지 알 수 없다. 그때 내 가슴을 메스껍게 하던 덩어리를 본인도 풀이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용케 척척 알아서 값을 매긴다. 뱃사람이 메고 있던 괴짝은 가벼운 물건이었던 모양으로 그는 한 손으로 괴짝을 꼬나 갑판에 놓으면서 명준에게 담배를 청했다. 캘커타에 닿는 대로 상륙시킬 모양이니까 그때 술을 사신단 말씀이죠? 왜 저한테 술을 삽니까? 응? 왜라니? 이 늙은 바다의 노동자는 명준의 물음에 적이 당황한 모양이었다. 그의 단순한 머리로 나는 제가 명준에게 느끼는 호감을 풀이하기는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었다. 명준은 우스워졌다. 그는 짓궂게 다그쳤다. 글쎄, 왜 저한테 술을 사신답니까? 뱃사람은 내려놓았던 짐을 도로 어깨에 얹었다. 좌우간 사고 싶으니까. 그는 말을 마치고는 더 어물거리다가는 봉변이나 할 것처럼 일부러 아랫도리를 묘하게 휘청거리며 게다가 짐을 붙잡지 않은 한쪽 발을 내저 크게 활개를 치면서 뱃머리 쪽으로 내빼버렸다. 명주는 멍하니 그 모습을 쳐다보았다. 바다의 말은 남자답다. 좌우간 사고 싶으니까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생각을 고쳐 뒤쪽 난간으로 찾아갔다. 어쩌다 보니 그 자리에 단골이 돼 있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발길이 알아서 이리로 옮겼고 무슨 궁리를 하더라도 여기 오면 마무리가 되었다. 게다가 이 모퉁이는 발길도 드물다. 모퉁이를 돌아서면 아무 꾸밈도 없는 민숭한 가판이 하얗게 햇빛이 눈부신 작은 놀이터 같았다. 이렇게 벽을 기대고 서서 가판을 우두커니 내려다 보노라면 소학교 때 교사 담벼락에 기대어 햇볕을 쬐던 일이 생각난다. 그토록 호젓했다. 사람이 북적거리는 데를 비껴 늘 이런 자리를 찾아오는 마음. 남하고 돌아선 아무리 초라해도 좋으니까 저 혼자만이 쓰는 그런 광장 없이는 숨을 돌리지 못하는 버릇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래도 약한 자가 숨는 데였다. 낙동강 싸움터에서 찾아낸 굴도 그렇다. 그는 거기에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았다. 데리고 가면 그 동굴이 주는 거룩한 호젓함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였다. 은혜가 나타났을 때 그녀도 굴을 쓰게 해주었다. 한 마리 가장 가까운 암컷에게만은 숨는 굴을 가르쳐 주었다. 사람이란 그런 것, 아니 나란 그런 놈.
그 스산한 마당에서 1미터 평방의 자리에 잠시 단 혼자서만 앉아본다는 건 무엇이었을까? 애당초 여자를 끌어들일 셈이 아니었던 바에야 자기 혼자의 때와 자리를 몰래 만들어 놓자는 생각 말고 다른 것이 아니었다. 아니면 어떤 영감으로 은혜가 오리라 미리 알고 그녀와 둘이서 뒹굴 굴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웃기지 말자. 누군가를 웃기지 말자. 남이 들으면 창피하다. 우리 목숨을 주무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장삼이사 그놈이 그놈이다. 자기만 별난 줄 알면 못난이 사촌이다. 광장에서 졌을 때 사람은 동굴로 물러가는 것. 그러나 과연 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 사람은 한 번은 진다. 다만 얼마나 천하게 지느냐, 얼마나 갸륵하게 지느냐가 갈림길이다. 갸륵하게 져? 아무튼 잘난 멋을 가진 사람들 몫으로 그런 짜리도 셈에 넣는다 치더라도 누구든 지는 것만은 떼어놨다. 나는 영웅이 싫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좋다. 내 이름도 물리고 싶다. 수억 마리 사람 중의 이름 없는 한 마리면 된다. 다만 나에게 한 뼘의 광장과 한 마리의 벗을 달라. 그리고 이 한 뼘의 광장에 들어설 땐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만한 아른 체를 하고 허락을 받고 나서 움직이도록 하라. 내 허락도 없이 그 한 마리의 공소자를 끌어가지 말라는 것이었지. 그런데 그 일이 그토록 어려웠구나. 가판을 눈여겨 내려다보면 그 위에 비치는 햇빛의 밝기는 넓이 구석구석마다가 고르지는 않았다. 턱이나 미미하지만 어룽어룽한 다름이 있다. 가판의 나뭇결 빛깔이 얼마쯤씩 다른 탓인가 하고 살펴보는데 잘 모르겠고 그것은 아무튼 그 위에서 되비치는 빛의 꺾임은 고르지 못하다. 쭈그리고 앉아서 가판에 손바닥을 댔다. 따뜻했다. 손을 움직여 쓸어보았다. 꺼끌꺼끌한 겉은 그 따뜻한 기운만큼은 정답지 못했으나 손바닥을 맞아들이는 부피에는 다음새만이 지니는 믿음성이 있었다. 자꾸 쓸어보았다. 지난날 은혜의 몸을 이렇게 쓸어보았다. 이 햇빛에 익은 나무처럼 따뜻하고 그보다는 견줄 수 없이 미끄러운 물질이었다. 자기 손을 보았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더듬고 무엇인가를 잡고 있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외로운 놈이었다. 그 다음에 또 현실로 금방 돌아와 버립니다. 현실로 금방 돌아와서 그는 벽장문에 달린 거울에 얼굴을 비춰다. 꺼진 볼, 흐트러진 머리, 5월달 새잎처럼 싱싱한 새 삶의 길에 내가 왜 이 꼴인가? 자신의 이제 거울을 이렇게 들다보니까 어떻게 제3국으로 간다는 내 꼴이 이 모양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청계를 밟아 내려왔다. 어제 저녁 보초를 서던 늙은이 뱃사람이 나무 깨짝을 메고 지나가다 그를 보자 한마디 합니다. 미스터 리, 캘커트에 가면 내가 한 잔 사겠소.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은 뱃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합니다. 전날 밤 배 안에 퍼진 기 틀림없다. 철없는 석방자들이 야료를 부린 가운데서 알만한 데서 굴었대서 믿음이 더해진 눈치다. 꼬집어 걸을 만한 일은 없어도 어느 편이신가 하면 근성으로 살살하고 가끔 건방지기조차 하던 무라지 어제 저녁에 보여준 마음씨도 분명히 그런 데서 오는 것이다. 명주는 그런 배 안의 눈치를 채자 말할 수 없이 울적해졌다. 남들이 멋대로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어버린 게 짜증스러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에 내 마음 메스껍게 하던 덩어리를 본인도 풀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용케 척척 알아서 값을 매긴다. 그 사람들이 메고 있던 괴짝은 가벼운 물건인 양으로 그는 한 손으로 괴짝을 꺼내 가판에 놓으면서 명준에게 담배를 청한다. 캘커타에 닿는 대로 상륙시킬 모양이니까 그때 술을 사신다는 말씀이죠. 저한테 술을 왜 삽니까? 저한테 술을 삽니까? 왜라니? 이제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 배를 마지막까지 캘커타에 같이 가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캘커타까지 가지도 못하죠. 좌우간 내가 사고 싶으니까 한 잔 사겠다는 건데 하면서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있으면서 뭔 일을 할까 하다가 늘 혼자서 찾아가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마치 소학교회 때 담벼락에 기대서 있던 혼자만의 자리인 같은 그런 배의 한 구퉁입니다. 그러면서 그 혼자의 자리로 이제 찾아가면서
또 과거에 은혜와 더불어 지냈던 동굴 속 그 동굴을 또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혼자만 물론 은혜와 같이 했지만은 어떤 그런 거를 또 생각하게 되고요. 이래서 소설은 보면 이 생각들이 마구 저기 거 여기 거 마구 섞여집니다. 뭔가 하면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소설은 배 안에서 배를 타고 삼국으로 향하고 있는 길에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때저때 마구 섞여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 마치 어젠 일처럼 어떤 경우는 생생할 수가 있죠. 예, 이런 것처럼 실제 시간이라는 게 마주 뒤죽박죽돼서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갑판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갑판에 손바닥을 폈다. 따뜻했다. 저는 이 부분을 이게 가슴이 아릿하였다 할까요? 그런 거. 그 얼마나 사람이 그렇고 그랬으면은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그 갑판에 거기를 대봅니까? 거칠거칠한 것은 그 따뜻한 기운만큼 정답지 못했으나 갑판에 손을 이렇게 대 따뜻했다는 겁니다. 따뜻했는데 문제는 거칠거칠한 겁니다. 손바닥을 맞아드는 피부에 닿음새만이 지니는 믿음성이 있다. 자꾸 쓸어 보았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갑판에 거기를 이렇게 쓸어 보면서 마치 은혜의 몸을 이렇게 쓸어 보았다. 이것도 재밌죠? 갑판에 그걸 하게 되면서 과거의 은혜의 몸을 이렇게 썰어 보던 그거를 생각합니다. 이 햇빛에 익은 나무처럼 따뜻하고 그보다 견줄 수 없이 미끄러운 물질이었다. 누가? 은혜의 몸은. 예, 그렇죠. 은혜의 몸은 그렇게 미끄러운 물질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 자기 손을 보았다. 그러니까 또 자기 손을 본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더듬고 무엇인가를 잡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외로운 놈이었다. 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많이 외롭죠, 지금요. 많이 외로운데 그걸 손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자기 손을 들다 봅니다. 들다 보면서 자기 손은 많이 외롭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손이 외롭나요? 아니요. 자기 온몸이 다 외로웠겠죠. 근데 단지 손을 이렇게 하면서 손에서 그걸 자기 외로움을 확인하는 겁니다. 요런 기법도 소설 기법도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참 창의적으로 이 표현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희망의 뱃길, 새 삶의 길이 아닌가? 왜 이렇게 허전한가? 게다가 무라지와 늙은 뱃사람은 캘커타에서 술까지 살 것이다. 왜 이런가? 일어서서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배 꼬리에서 바닷물이 커다란 소용돌이를 만들어서는 뒤로 길다란 물이랑을 파간다. 거대한 새끼가 꼬이듯 틀어대는 물살은 잘 자란 힘살의 용솟음을 떠올렸다. 그때 그 물거품 속에서 흰 덩어리가 손살같이 튀어나오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뻗어왔다. 기겁하면서 비키려 했으나 그보다 빨리 물체는 그의 머리 위를 지나서 뒤로 빠져버렸다. 돌아다 봤다. 갈매기였다. 배꼬리 쪽에서 내리꽂히기와 치솟기를 부려본 것이리라 그들이었다. 배를 탄 이후 그를 괴롭히는 그림자는 그들의 빠른 움직임 때문에 어떤 인물이 자기를 엿보고 있다가 뒤돌아보면 싹 숨고 마는 환각을 주어왔던 것이다. 그는 붙잡고 있는 난간에 이마를 기댔다. 머릿속이 환히 트이는 듯 심한 현기증으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자 울컥 메스꺼웠다. 난간 밖으로 목을 내밀기가 바쁘게 힘얼건 것이 저 아래 물이랑 속으로 떨어져 갔다. 바다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다. 그 배설물의 낙하는 큰 바다에 침을 뱉은 것처럼 몹시 작은 느낌을 주는 광경이었다. 씁쓸한 군침이 입안에 가득 괴었을 때 한꺼번에 뱉어버리고 돌아섰다. 여태까지 뱃멀미는 없었다. 배가 크고 날씨가 맑아서 여태까지 편한 바닷길이었다. 아직도 가시지 않은 아찔한 어질머리를 참으면서 갑판을 걸어갔다. 뱃사람이 보초를 섰던 자리쯤에서 다시 한번 침을 뱉고 복도로 들어섰다. 백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나 밖으로 향한 창의 블라인드를 내리고 있어서 문간은 한결같이 컴컴했다. 자기 방에 들어섰을 때였다. 자기를 따라오던 그림자가 문간에 멈춰 섰다는 환각이 또 스쳤다. 박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양주병이 언뜻 보였다. 그는 팔을 뻗쳐 병을 잡으면서 돌아섰다. 흰 그림자가 손살같이 저만치 날아가는 것이 보인다.
따라가면서 힘껏 병을 던졌다. 그림자는 멀리 사라지고 병은 문지방에 부딪혀서 박살이 되어 깨어진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더 따라가지 않고 우두커니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어쩔 줄 모르고 선 박을 남겨놓고 자리에 기어 올라가서 번듯 누웠다. 가슴이 활랑거린다. 손을 가슴에 얹었다. 풀무처럼 헐떡거린다. 망막에서는 포알처럼 튀어들던 바닷새의 흰 부피가 페인트를 쏟아부은 듯 아직도 끈적거렸다. 벌떡 일어났다. 도로 누웠다. 다시 일어났다. 아무리 해도 편치 않았다. 누워서 쉬려던 생각을 버리고 방바닥에 내려섰다. 아직도 거기 서 있는 박을 흘끗 쳐다보았다. 무슨 말을 할 듯이 다가섰으나 못 본 채 해버리고 방을 나섰다. 좌우 문간에서 서성거리던 얼굴들이 한결같이 쑥 들어갔다. 곧장 선장실로 올라왔다. 선장은 아직도 보이지 않았다. 벽장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양이 보기 싫어서 저쪽을 보고 돌아앉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제 저녁 그를 덮친 당돌한 물음이 언뜻 살아났다. 뒤를 이어 백골이 쪽에서 손살같이 날아오던 흰 새의 모습이 또 떠올랐다. 그들이라 그는 주먹을 들어 이마에 댔다. 머릿속은 오히려 말짱했다. 또 속이 올라왔다. 이를 악먹고 쓴 침을 삼켰다. 갈갈 갈매기 우는 소리가 났다. 날듯이 창가로 달려가 잇몸을 밖으로 내밀며 고개를 치켰다. 그들은 잠시 쉬려는 듯 마스트에 매달려 있었다. 저것들 때문이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갈갈 깨르깨르 울음소리는 비웃는 듯 떨어져 온다. 그는 목이 아파서 고개를 돌렸다. 섬뜩한 짓을 한 이 불길한 새들. 허공을 한참 쳐다보던 눈이 찬장에 달린 거울에 멎었다. 눈에 살기가 있다. 찬장 문을 연다. 오른편에 사냥총이 세워져 있다. 약실을 살펴봤다. 총알이 없다. 총알은 서랍 속에 있었다. 총알을 잰 다음 잠금쇠를 풀었다. 사냥할 때 지척에 있는 짐승에게 다가가는 포수처럼 살금살금 걸어서 창에 이르렀다. 갈매기들은 아직 거기 있었다. 창틀에 등을 대고 몸을 밖으로 젖히고 총을 들어 어깨에 댔다. 하늘에 구름은 없었다. 창대처럼 꼿꼿한 마스트에 앉은 흰 새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두 마리 가운데 아래쪽 가운데에 앉은 갈매기가 총구멍에 사뿐히 얹혀 있다.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그 흰 바다새는 진짜 총구 쪽을 향하여 떨어져 올 것이다. 그때 이상한 일이 눈에 띄었다. 그의 총구멍에 똑바로 겨눠져 얹혀진 새는 다른 한 마리의 반쯤한 작은 새였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은혜가 한 말, 총 공격이 다가선 줄 알면서도 두 사람은 다 여느 때하고 다르지 않았다. 사랑의 일이 끝나고 그들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저 깊은 우물 속에 내려가서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누구의 목소리 같지도 않은 깊은 울림이 있는 소리로 그녀가 불렀다. 응? 명주는 그 목소리 깊이에 몸이 굳어졌다. 뭔데? 응? 그녀는 돌아 누우면서 남자의 목을 끌어당겨 그 목소리처럼 깊숙이 남자의 입을 맞췄다. 그러고는 남자의 귀에 대고 그 말을 속삭였다. 정말? 아마. 명주는 일어나 앉아 여자의 배를 내려다봤다. 깊이 팬 배꼽 가득 땀이 개어 있었다. 입술을 가져간다. 짭싸한 바닷물 맛이다. 딸을 낳아요. 은혜는 징그럽게 기름진 배를 가진 여자였다. 날씬하고 탄탄하게 쥐어진 무대 위의 모습을 보는 눈에는 그녀의 벗은 몸은 늘 숨이 막혔다. 그 기름진 두께 밑에 이 짭싸한 물의 바다가 있고 거기서 그들의 딸이라고 불릴 물고기 한 마리가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 여자는 남자의 어깨를 붙들어 자기 가슴으로 넘어뜨리면서 남자의 뿌리를 잡아 자기의 하얀 기름진 기둥 사이의 베개에 우거진 숲을 밑에 숨겨진 깊은 바다로 통하는 굴 속으로 밀어넣었다. 딸을 낳을 거예요. 어머니가 낳은 딸이 처대기래요. 총구멍에 똑바로 겨녀져 얹혀진 새가 다른 한 마리 반쯤한 작은 새인 것을 알아보자 이명주는 그 새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작은 새하고 눈이 마주쳤다. 새는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눈이었다. 백길 내내 숨바꼭질해온 그 얼굴 없던 눈은 그때 어미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우리 애를 쏘지 마세요. 뺨에 댄 총몸이 부르르 떨었다. 총구에는 솜구름처럼 뭉실한 덩어리가 얹혔을 뿐
마스트 언저리에 구름이 옮겨왔다. 망가진 기계가 헐떡이듯 밖으로 나갔던 몸을 간신히 창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총을 내린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는 국달한 진땀이 이마에 솟고 볼때기가 민망스럽게 푸들푸들 떨린다. 사람이 올라오는 기척에 재빠르게 탄알을 뽑으면서 돌아서서 벽장문을 열고 먼저 있던 자리에 총을 놓았다. 벽장문을 닫고 돌아선 것과 거의 같이 선장이 들어섰다. 자, 보겠습니다. 희망의 뱃길, 새 삶의 길이 아닌가. 왜 이렇게 허전한가. 상당히 좌절하는 그런 기분이 있죠.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제 3국으로 가고 있는 희망의 뱃길을 가고 있는데 내 삶은 새로운 삶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가. 게다가 무라지와 늙은 뱃사람은 캘커타에서 술까지 사겠다. 왜 이런가. 이래서서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보다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배 아래쪽에 그걸 내려다봅니다. 봤더니만은 거기에는 반대입니다.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렇게 허전한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라는 게 내 자신이라면 거기를 내려다봤더니 거기에는 마치 배꼬리에서 바닷물이 거대한 소용돌이 쳐오면서 물리량을 파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의 뒷부분에서 이제 스크루 쪽에서 있는 물이랑이 올라오는 걸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용솟음이 치고 물살은 잘 자란 힘살의 용솟음을 떠올렸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흰 덩어리가 손살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체는 곧 이어서 그의 머리 위를 지나서 뒤로 빠져나갑니다. 휙 돌아봤더니만은 갈매기였다는 겁니다. 갈매기들이 내리꽂히고 또 위로 치솟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갈매기를 봅니다. 그럼 갈매기를 보자 갑자기 심한 현기증으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으로 들어옵니다. 방으로 갑판 위를 올라와서 방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자기 방에 들어설 때였다. 자기를 따라오던 그림자가 문간에 멈춰섰다는 환각이 또 스쳤다. 그래서 닭에 먹다가 둔 그 양주병을 들고 나와서 그 흰 그림자 쪽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병은 문지박에 부딪히고 박살나는 소리가 납니다. 자,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나요? 이미 명준의 심리적인 것, 이런 부분은 벌써 심한 분열을 보고 있죠. 일종의 정신분열처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갈매기들 그걸 보고 현기증 때문에 못해서 그 다음에 방으로 돌아오는데 따라오니까 병을 그쪽으로 던지고 이렇게 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에 누웠는데 아무리 누워 있어 봐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 못하고 자꾸만 침대 아래쪽에 있는 박은 헐기들긋 쳐다보기만 한답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죠, 행동이. 그렇게 병을 집어 던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할 수밖에 없죠. 다시 그 배꼬리에서 있었던 새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또 속이 올라왔다. 이를 악물고 침을 삼켰다. 그러면서 갈매기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갈갈갈. 갈매기 우는 소리가 났다. 날듯이 창가로 날아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주는 총을 꺼내듭니다. 자기 총은 아니죠. 선장의 총이긴 한데 거기에 총알을 넣고 그렇게 해서 그 갈매기를 향해서 이제 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작은 갈매기를 향해서 조준하고 있을 때에 뭔가 소리를 듣습니다. 총구를 향해서 그렇게 겨누고 있을 때에 그러면서 총구를 다누고 그 새끼를 막 겨누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또 은혜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난 뒤에 있었던 얘기가 쑥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설 구성이 이런 설명을 잘 듣지 않으면 '이건 또 뭐야?' 이런 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제 화면은 또 확 바뀌어져서 둘이서 이제 막성 관계가 끝나고 난 뒤에 두 사람이 이렇게 안고 있는 부분, 거기에서 안고 있는 가운데서 은혜가 얘기하지요. 하면서 인제 자기가 어렵게 말을 꺼낸 게 임신했다. 인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제 그 임신했는 아이는 우리 엄마가 얘기가 딸이라고 나는 첫 아이가 딸이라고 그래서 아마 딸일 거예요. 인제 그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명준이 인제 그 임신했던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이제 그 총구를 작은 갈매기, 그러니까 새끼인 갈매기를 겨누고 있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나요? 어미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참 소설의 어떤 긴박감이 막 일어나죠. 그렇게 되는데 어미새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우리 애를 쏘지 마세요." 그렇게 뺨에 댄 총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 목소리가 누굴까 했습니까? 당연히 언니의 목소리였겠죠. 그러니까 부르르 떨렸죠. 망가진 기계가 벌떡이듯 밖으로 나갔던 몸을 간신히 창 안으로 끌어들이며 총을 내린다. 얼굴 속에 비친 얼굴에는 굴단한 진땀이 솟고 볼때기가 민망스럽게 푸들푸들 떨린다. 이제 심리적 아까 정신적인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지만은 또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매우 지금 긴장됐다 할까? 흥분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볼때기가 민망스럽게 푸들푸들 떨린다. 그렇게는 사람이 올라오는 기척이 나고 선장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얼른 총을 있던 계자리에 갖다 놓고 벽장문을 닫고 돌아서니까 선장이 이제 쑥 들어오는 겁니다. 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에 흔히 그렇듯이 선장은 명준을 새삼 거들떠보는 일도 없이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서 해도 위에 몸을 굽혔다. 명준은 낯빛을 감추려고 창문에 붙어선 채 선장에게 등을 돌렸다. 해도 위에 컴파스 스치는 소리만 바스락댄다. 미스터리, 네. 인도에 가면 내 근사한 미인을 소개함세. 미인을요? 내 조카야. 먼저 우리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그는 구부렸던 몸을 일으켜 멍한 눈으로 명준이 막아선 창문과 반대 창문으로 멀리 내다보았다. 곧 만나게 될 가족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다. 선장은 끝내 테이블에서 떨어져 벽장 앞으로 가더니 문을 열고 사냥총을 꺼내 들었다. 명준은 굳어졌다. 선장은 엽총을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먼저 번처럼 명준에게 넘겼다. 명준은 총을 받아 제대로 꼿꼿한 몸짓으로 어깨에 댔다. 그는 총대와 몸을 함께 빙그르 움직여 바다를 겨냥했다. 총끝이 가리키는 곳 멀리 바다와 하늘이 아물락말락 닿고 있다. 바다를 쏠 것인가? 총몸을 받친 왼팔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겨눈을 풀고 총을 선장에게 돌려주고 방을 나온다. 백간으로 간다. 방 안에 박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문간에는 부서진 유리병 조각이 그대로 흩어져 있다. 마루에 널린 유리 조각을 밟는다. 유리는 구두 밑에서 짝짝 소리를 낸다. 얼마를 그러니까 더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방 안을 휘돌아본 후에 또 갑판으로 나온다. 도무지 앉아야 할지 서야 할지 허둥거려진다. 그는 선장실을 올려다본다. 또 그곳으로 갈 수도 없다. 캘커타에서 술을 산다던 늙은 뱃사람을 찾아볼까? 한참 걸어서 기관실로 간다. 거기에 그는 없다. 식당에 가본다. 그곳에도 없다. 안타까워진다. 침실로 간다. 그의 자리는 비어있고 몸이 불편한 모양인지 젊은 뱃사람 하나가 이마에 손을 얹고 누워있다. 다시 갑판으로 돌아온다. 그 늙은이를 만나서는 어쩌자는 것인가? 그를 찾아 헤매는 일은 그만두기로 한다. 발길은 절로 뒷갑판, 그의 자리로 옮겨간다. 그곳은 여전히 언저리를 얼씬하는 사람의 기척도 없이 햇살만 창창하다. 손잡이 틀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본다. 스크루가 파헤치는 물이랑을 본다. 아무리 보아도 지루하지 않다. 한참 보고 있으면 물살의 움직임이 이쪽의 마음을 끌어당겨 그의 마음도 바다가 되어 거기 물거품을 일으키면서 물이랑을 파헤친다. 착각이 아니라 확실한 평행 현상이 일어난다. 물결과 마음의 사이는 차츰 가까워진다. 끝내 그의 몸과 물결은 하나가 된다. 그의 몸은 꿈틀거리는 물이랑을 따라 곤두박질한다. 꼬이고 풀리는 물결 속에 그의 몸뚱아리가 풀려나간다. 그의 몸은 친친 막아놓은 밧줄처럼 배에 얹힌 대로지만 스크루의 물거품처럼 술술 풀려나가서는 맑은 바닷물이 된다. 몸의 세포가 낱낱이 흩어져 세포 알알이 물방울과 어울려 튄다. 자꾸 뒤로 뽑아내는 물이랑은 이윽고 크나악한 바다의 무게 속에 가라앉아 버린다.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바다에 아물심은 견줄 데 없이 세다. 그는 상처를 줄 수 없는 불가사리다. 그 속에 파묻힌다. 자꾸 몸이 풀린다. 꼬꾸라질 듯 앞으로 숙인 몸을 방망이 끌어들인다.
손잡이에서 떨어져 갑판에 주저앉는다. 눈에서는 아직도 소용돌이쳐 뻗어나는 물결의 그림자가 아물거린다. 그것마저 사라져버렸을 때 막막한 그림자가 등에 엎여온다. 또 일어서서 손잡이를 잡는다. 물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지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비인 데를 메우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다. 얼마를 그러고 있다가 또 백간으로 돌아온다. 방은 아까처럼 비어 있다. 자기 자리로 올라온다. 자려고 해서가 아니다. 그저 찾는 것도 없이 머리맡을 어물어물 더듬는다. 손에 딱딱한 물건이 잡힌다. 부채다. 문간에서 기척이 난다. 얼른 돌아다 보았으나 아무도 나타나지는 않는다. 되도록 천천히 다락에서 내려와 마루에 내려선다. 무슨 할 일이 없는가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린다. 방 안에 새삼스레 그의 주의를 끌만한 것은 없다. 발끝으로 살살 밀어서 유리 조각을 한 곳에 모으고 꽉 밟는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더 힘있게 밟는다. 그만한 힘으로 발바닥을 올려밀 뿐 유리는 바스러질 대로 바스러진 모양인지 꿈쩍도 않는다. 복도로 나선다. 복도에도 인기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벽장문을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서랍을 열고 아까 선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돌려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놓는다. 몹시 중요한 일을 마친 사람처럼 홀가분해진다. 테이블로 가서 해도를 들여다본다. 이 배가 밟아온 자국이 연필로 그려져 있다. 선장이 하는 것처럼 컴퍼스를 손가락으로 꼬나잡고 해도 일을 재보는 신용을 한다. 한참 장난을 하다가 컴퍼스를 던져버린다. 그때 여태까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다. 아까 침대에서 손에 잡힌 대로 들고 온 것이다. 의자에 걸터 앉아서 부채를 쭉 편다.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르르 눈을 감는다. 머릿속으로 허허한 벌판이 끝없이 열리며 희미한 모습이 해돋이처럼 차츰 떠올라온다. 자, 이제 선장이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캘커타에 도착하면 미인 한 사람을 소개하겠네. 이제 이 얘기 하면서, 그 미인은 포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개해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우리 집에 가서 인사도 나누고, 같이 우리 집으로 초대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명주는 다시 선장 방에서 나와서 다시 자신의 방으로 가봤더니 미스터 박은 이미 없고 아까 깨진 그 유리 조각들은 그대로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리 조각을 밟았더니 찍찍 소리를 나면서 유리 조각은 그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하 서나 불안하다는 겁니다. 안전하 서나 마음이 이제 안정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늘 있던 혼자 있는 그 스크루 쪽에 가서 배를 내려다봅니다. 스크루가 파헤치는 물리량을 본다. 아무리 보아도 지루하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는 역동성이 있거든요. 거기는 뭔가 살아 움직이는 움찔거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참 물결과 마음 사이는 차츰 가까워진다. 그의 몸은 꿈틀거리는 물리량을 따라 곤두박질한다. 꼬이고 풀리는 물결 속에 그의 몸뚱아리가 풀려나간다. 그의 몸은 친친 막아놓은 밧줄처럼 배에 얹힌 대로지만 스크루의 물거품처럼 술술 풀려나가서 맑은 단물이 된다. 몸의 세포가 낱낱이 흩어져 세포 알알이 물방울이 튄다. 어떤 거를 볼 수가 있나요? 지금 묘사하는 거 보면은 명준이 마지막으로 마치 그 배 끝에서 배 스크루 위에서 배에서 뛰어내린 듯한 어떤 그런 얘기가 있죠. 바다 아물심은 견줄 데가 없다. 그는 상처를 줄 수 없는 불가사리다. 그 속에 파묻힌다. 그 몸이 풀린다. 자신이 이제 명준이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런 생각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꼬꾸라지듯 앞으로 몸을 숙인 황망이 끌어들인다. 손잡이에서 떨어져 갑판에 주저앉는다. 눈에는 아직도 소용돌이 뻗어져 나는 물결의 그림자가 아물거린다. 그것마저 사라져 버렸을 때 막막한 그림자가 등 뒤에 펴온다. 또 일어서 손잡이를 잡는다. 물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지 바라보면서 자기 안엔 빈대를 메우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 버릴 거다. 얼마를 그러고 있다가 또 백간으로 돌아온다. 방은 아까처럼 비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명준이 바다에 뛰어내렸다는 이전에 마치 자살 직전에 갖는 상황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자들께. 그러면서 이제 의자에 걸터 앉아서 부채를 쭉 편다. 이제 부채를 침대에서 들고 나온 부채를 이렇게 펴니다. 그런데 바다가 있고 그 부채의 결임에는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르르 눈을 감습니다. 머릿속으로 허허한 벌판이 끝없이 열리며 희미한 모습들이 해돋이처럼 차츰 떠오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채를 손안에 든 부채를 통해서 지금 명준의 자신이 이렇게 또 얘기되는 부분이 그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을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혜에게 말하고 있다. 윤혜, 날 믿어주어. 알몸으로 날 믿어주어.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꼬로즈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 노을의 힘을 부드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앉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앉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북자리에 서 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 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어가만 그들의 사랑을.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주는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부까지 뒷걸음질 친 그는 지금 핑그르르 뒤로 돌아선다. 제 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씌었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별을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밤중 선장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얼른 손목에 찬 야광 시계를 보았다. 마카오에 닿자면 아직 일렀다. 무슨 일이야? 석방자 한 사람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응? 지금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 와서 인원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배 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물었다. 누구야? 없다는 게? 미스터리 말입니다. 이튿날 타고르호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물체처럼 빼곡히 들어찬 남중국 바다의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흰 바다새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마스트에도 그 언저리 바다에도 아마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다. 자, 이렇게 해서 명주는 이제 자기 손안에 든 부채 그림을 보면서 자기 기억을 부채 그림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들고 있는 부채하고 매치시킨다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기억을 또 거기다가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가을날이다. 가을날에 이제 대학신문을 끼어들고 길거리를 걸어가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윤혜하고의 연애할 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연구하면 그 윤혜하고 그렇게 막 사랑을 나눴는데 보니까 갈매기가 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매기 그때 이제 갈매기를 봤죠. 그래서 지금 부채에 있는 갈매기를 보면서 윤혜하고 막 사랑을 끝내고 난 뒤에 그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혜께 얘기를 합니다. 윤혜,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줘. 그러면서 이제 윤혜께 부탁하고 매달리는 그런 자신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또 꿈으로도 나왔죠. 그래서 월북하면서 냄새나는 뱃 밑창에서 있었던 잠시 잠들었는데 그 사이에 윤회의 꿈을 꾸면서 자기가 막 윤회께 매달리는 그런 꿈을 거기서 보지요. 그다음에 또 조선인 콜로즈 이런 뭐 자기의 그 짧은 역사들을 그 부채 안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예. 결국 이 얘기는 왜 나오는가 하면 자기의 삶의 영역, 광장은 없어진 지 오래됐고 이제 내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 마치 요 한 장의 부채처럼 이렇게 됐다는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예, 부채꼴 위에서 이제 은혜하고 둘이서 둘이 뒹구는 모습을 부채꼴 안에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갈매기가 나타나서 그렇게 오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갈매기를 보고 명주는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 갈매기를 쏘려고 했던 그런 것 하면 그 갈매기를 총으로 쏘려고 했던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뭔가 쉬었음에 틀림없다. 영감 정신이 이제 분열 현상이 왔다고 이제 제가 그 얘기했죠. 큰일 날 뻔했다.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듯이 탁 치고 그러니까 갈매기가 이제 그렇게 큰 새, 작은 새 같이 이렇게 물속에 가라앉듯이 또 왔다가 또 탁 치고 올라가고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그렇죠. 아까 쏠려고 했으니까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 손짓해 보낸다. 내 딸아. 누굽니까? 은혜가 작은 갈매기를 두고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치는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거울 속에 비치는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이 부분, 이 문장 또 상당히 이상하죠? 왜냐하면 거의 뭐 정신분열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요까지만 기술됐습니다. 마지막 배에서 떨어지는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밤중에 선장 문을 두드립니다. 석방자 한 사람이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선장이 누군데? 이렇게 되니까 미스터 리입니다. 이 얘기합니다. 이튿날 이제 그렇게 명주는 바다에 뛰어내려 버렸고 이튿날 이렇게 됩니다. 타고르호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물체처럼 빼곡히 들어찬 남중국 바다의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여전히 배는 또 그렇게 미끄러져 간다는 겁니다. 흰 바다 새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마스코트에도 그 언저리 바다에도 아마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다. 이런 건 명준이 바다에 뛰어내면서 그들도 같이 사라졌다는 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마지막 문장이 그겁니다.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간신히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후닥닥 맞췄습니다. 이 뒷부분에, 특히 뒷부분에는 다음 주에 독후감을 얘기하면서 또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부디 이 여름 건강 잘 지키시고 잘 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